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하나 둘. 자, 간단히 통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하고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이 이 통합사회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학교 때랑 좀 달라요. 통합사회는 중학교 때는 그냥 사회 과목 해갖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웠겠지만은 통합사회는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아요. 책 가지고 들어와. 통합사회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통합사회는 1, 2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라는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통합사회 1 하게 되면은 통합사회 1 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대부분 1학기 때 통합사회 2를 배우고 통합사회 2는 2학기 때 배운 학교가 있고 또 아니면은 1년에 통합사회 1, 2를 갖다가 다 배운 학교가 있어요. 집중 이수하게 되면은 다 배우기도 하는데 통합사회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관건은 통합사회 2입니다. 통합사회 2. 그래서 작년에는 쌤이 여기서 수업을 할 때 통합사회 1만 수업을 해줬었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저한테 카톡이 온다든지 이렇게 된 통합사회 2가 너무 어려워요. 통합사회 2도 겨울방학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그런 문의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통합사회 1, 2를 갖다가 다 해줄 겁니다. 통합사회 1, 2를 다 해줘서 여러분들 내신 준비한다든지 수능 준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1, 2를 다 할 텐데 오늘 책이 1만 배부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이 끝나고 나면 2가 책이 배부가 돼서 또 2까지도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하게 되면은 1학년 때는 내신이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서는 수능에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또 재수생들도 마찬가지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갖다가 수능에서 무조건 치르도록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 지금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이 통합사회로 수능을 갖다 처음 보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제 통합사회라는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게 될 텐데 첫 해는 모르겠어. 첫 해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부터는 통합사회가 수능에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능에서는 토탈 몇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25문제입니다. 지금은 사탐이 한 과목당 20문제인데 25문제로 좀 늘어나게 되고 통합사회 2에서는 1단원, 2단원, 3단원이 가장 핵심이에요. 1단원은 법 파트 해가지고 헌법 파트가 나와서 내용이 좀 상당히 어렵고 2단원은 정의론이라고 해서 현재 고3들, 재수생들도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수업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정의론이 생활과 윤리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거든.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인데 정의론은 단독 과목으로 뽑아버렸어요. 단독으로 뽑아버리고 여기에 사회복지 파트에 표 문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서 알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사탐 중에서 사회문화가 가장 어려웠는데 사회문화에서 15번 문제가 항상 사회복지 파트 문제 표절의 분석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통합사회도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표절의 분석 문제가 이것이 킬러 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3단원입니다. 3단원이 경제 파트예요. 경제 파트인데 이 경제 파트에서 고3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비교 우위라든지 그 다음에 무역이론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고 금융자산 파트가 들어가면서 책 가져와. 그래서 3단원의 내용이 가장 어려운 파트로 지목이 될 겁니다. 통합사회 2는 어디부터 어렵느냐, 통합사회 1은 어디부터 어렵느냐라고 하면 2단원, 3단원이 핵심이에요. 2단원, 3단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라고 하게 되면 2단원 파트가 사상과학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행복론에 관련된 파트고 3단원이 환경윤리예요. 그래서 환경윤리하고 3단원 파트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통합사회 1은 2단원, 3단원이 관건이고 통합사회 2는 1, 2, 3단원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통합수의 1과 2를 다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1년간 여러분들 통합사회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좀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능까지도 좀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여기 부원장님 조건이 올해는 좀 통합수의 1, 2까지 다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 그러지요 라고 해서 학부모들도 통합수의 1, 2까지 다 해달라는 지지가 많고 해가지고 통합수의 1, 2를 다 할 거고, 촬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1년 내내 우리가 수업에 촬영한 내용들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이제 나중에 올려가지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다든지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로 소통을 또 올려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진행을 하면서 평가원 교육청 문제도 분석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심화 내용의 프린트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료들 갖다가 제공할 테니까는 수업만 잘 일단 참여해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필기 잘 해놓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대학 입시가 시작이야 사실은. 그렇죠? 대학 입시 시작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머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건데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도 통합수회를 겨울방학부터 딴 데는 뭐 11월부터 개강하는 데도 있거든. 그래서 11월부터 개강하는 데인데 우리 시간 11월부터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10월부터 개강해서 여러분들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기 잘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쌤한테 질문하고 하면서 접근을 잘 해놓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승부는 대학교 승부는 1학년 1학기야. 1학년 1학기 때 50%가 결정이 돼요. 학교 가서 여러분들 딱 시험 한번 1학년 이렇게 끝나봐라. 그러면 수시로 대학 갈 수 있는 애와 수시로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이 결정이 되어져요. 내신을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 2학기가 끝나고 나잖아요. 1학년 2학기가 끝나고 나면 딱 4분의 1만 남아요. 25% 정도만 수시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5%는 또 탈락을 해서 결국에는 2학년 되면 25대 얼마가 되냐면 75가 돼서 75% 중에서 뜻있는 친구들은 정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갖다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미 승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쌤 조카가 올해 고3이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내가 그렇게 강조했어. 나도 야 1학년 때 승부가 결정된다 라고 했는데 1학년 때 공부를 잘 안 하더니 내신 포기. 갑자기 2학년 때 겨울에 나를 보더니 아빠 왜? 나는 정시야 하길래 수시는 끝 하길래 벌써 1학년 때 자기들도 알아요. 내신이 안 좋은 걸 아니까는 쎄야 큰아빠 나는 정시야. 그래서 정시 잘 준비해라. 정시 잘 준비 못하면은 정시라고 해서 절대로 재수생들이 이길 수가 없다.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어저께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재수로 결정을 확정을 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시로 가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정시로 가기는 그만큼 어려운데 내신만 1학년도 신경 써서 잘 관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발 1학년 때 잘 공부해야 돼요. 절대로 이 통합수의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처음에 수업 들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어려운 거는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엄마 아빠 어려워요? 안 어렵지. 매일 보니까. 나는 근데 지금 조금 어렵지. 처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낯이 익으면 어렵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낯설어서 어려운 것이지 낯익게 되면은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겨울방학 때 수업 잘 들어놓으면 학교 가서 수업 들으면 이거 들었던 건데 라고 해서 낯익은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서 플러스 조금 더 첨가되는 것들만 제대로 공부해주면 반드시 다 요 안에 들어서 서울권에 올라와서 아주 좋은 대학교들을 다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부산에도 좋은 대학이 있죠. 부산대학교는 좋아요. 부산대학교는 좋은데 솔직히 부산에 나는 신라대가 있는 거를 처음 알았어. 지하철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는 내가 오늘 센터에 수업하고 이쪽으로 오는데 재작년인가
대학생 2명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편입할 거다. 그랬더니 뭐 편입은 왜 안 와? 뭐 똑같이 뭐 지잡대 아이가? 라고 해서 너무 궁금한 거야. 옆으로 슬쩍 가가지고 뭔 소리 하나 라고 들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우리 신라대나 부산대나 다 똑같은 데 아이가? 뭐 네가 부산대로 간다고 해서 뭐 서울에서 알아줄 낀가? 라고 하는데 알아줘요, 부산대는. 신라대는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신라대도 있나 찾아봤더니 부산에 신라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고구려대도 있어요. 백제대도 있고 대학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알아서 나도 그때 그 얘기 듣고 나서. 근데 부산대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서울로 다 올라와야 돼. 서울로 다 올라오는 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눈도 좀 맞아보면서 그렇죠? 눈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정말 1학년은 제발 열심히 하고 25% 안에만 들게 되면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로 다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쌤이 수업하다가 짚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재 중에서. 교재 중에 짚어주지 않는 부분은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글만 읽을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되는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테니까는 시험에 주요하게 나오는 것들만 건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좀 알고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지요. 자, 몇 페이지를 펴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제1단원. 제1단원이 여러분들 통합적 관점이다 라고 해서 1단원의 제목을 한번 봐봐요. 1단원의 제목이 통합적 관점 이렇게 나오는데 왜 통합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게 되냐라고 하니까 통합사회니까. 통합사회가 1단원에서는 통합적 관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제목 자체가 통합적 관점인데 1단원의 내용은 거의 틀리지 않아요. 거의 정답률이 100%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8페이지에 우리가 사회현상을 보는 관점 해가지고 사회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무슨 관점입니까? 라고 하면은 시간적 관점입니다. 라고 해서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시간적 관점 하니까는 거기 의미 보니까는요.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맥락 거기다 체크해 놓으면 돼요. 자,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시대적 맥락을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적 관점이라고 해서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맥락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고 앞으로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갖다가 관점으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간적 관점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시간적 관점은 우리가 8페이지야. 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시간적 관점에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맥락,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서 요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그렇죠? 밑에 사례도 제가 적어놨어요. 사례도 적어놓으면서 언제부터인가라고 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밑줄까지 쳐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나왔을 때 여기 함정에 많이 빠져요. 함정을 뭘 조심하느냐라고 하면은 의외로 요걸 주관식 단답형으로 출제를 하잖아.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썼느냐라고 하면 역사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써요. 점수 무조건 깎이는 거야. 교과서 그대로 해야 돼.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 맥락을 중시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무조건 시간적 관점. 무조건 시간적 관점인데 주관식에서 역사적 관점이라고 썼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100% 틀리게 됩니다. 근데 한 50% 정도가 여기에 낚여요. 절대로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이라 주관식 나오면 시간적 관점.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출제를 할 때 사례를 뭘 듭니까? 라고 하면 시간적 관점에서 사례를 드는 것이 바로 뭘 듭니까? 라고 하게 되면
스포츠에서 라이벌 꼭 기억하십시오. 라이벌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정답을 갖다가 시간적 관점을 갖다가 골라내 주면 돼. 100% 학교 출제합니다. 이걸 왜 100% 출제하느냐라고 하면 교사 지침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관점을 설명할 때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시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봐라. 한국과 일본이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 입장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죠. 왜 무조건 이겨야 되느냐라면 한국과 일본의 라이벌 관계가 형성된 것 자체는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역사적 배경이 있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게 있겠지. 당했던 게 있으니까 일본만큼은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일본을 식민지로 삼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스포츠만큼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왜 형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라이벌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간적 관점입니다라고 생각해 놓으면 돼요. 옛날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밥 먹는 거 보고 사단어에 나오는데 일본 애들이 밥 먹는 거 보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고 개의 문화라고 했어. 왜 밥 먹을 때 머리 숙여서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개냐 머리를 숙여서 밥을 먹게. 다른 나라가 뭐라고 했으면은 아, 그래 뭐 내 시각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틀린 시각이야 라고 할 텐데 라이벌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받아쳐 버렸어요. 일본의 식문화를 갖다가 그 새끼 문화냐 누가 뺏어 먹냐고 들고 쳐먹냐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바로 받아칠 정도로 얘네들 한마디 하면 우리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일본이 잘 살까 우리나라가 잘 살까? 국가적으로 보면 일본이 세계 경제 4등입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1인당 GDP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을 우리가 이겼어요. 1인당 GDP는 우리가 35,000달러거든. 일본이 33,000불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졌다라고 해서 지난번 예전에도 잃어버린 뭐 30년 해가지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자각해야 된다라고 국가 전체적인 규모는 GDP는 일본이 더 크지만은 1인당 GDP는 한국이 이겼습니다. 의미 있는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라이벌이니까. 프로야구 좋아해? 아니야? 프로야구 좋아해? 요즘에 좀 어린 친구들 프로야구 별로 안 좋아하더라. 여기 사직구장에 롯데야구장에 롯데자이언츠 있죠. 그렇죠? 롯데 라이벌이 어딜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롯데 라이벌이 어디냐 했더니 한화요 그러더라고. 그 왜 한화냐 했더니 꼴찌 라이벌이잖아요. 라고 해서 하는데 맞아 기아야. 기아가 예전에는 롯데랑 기아가 아니라 원래는 해태 타이거즈였거든요. 왜 이 라이벌이 형성됐느냐라면 지금 해태는 완전히 죽었지만은 롯데랑 해태랑 제과 과자 회사예요. 롯데랑 해태랑 싸웠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부산을 연구를 하는 롯데. 그 다음에 해태 타이거즈는 어디를 연구를 했냐라고 하면 광주예요. 영호남입니다. 영호남의 역사적 배경이 있죠. 백제와 신라.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도 한번 심심한 유튜브에서 한번 롯데 자이언츠 해태 타이거즈 한번 쳐봐요. 선동열 최동원 쳐봐도 알아요. 엄청난 라이벌이었어. 선동열이 선동열이 고려대학교, 최동원이 연대. 최동원이 선배였거든. 연대로 지명받아서 가니까는 선동열이 씨발 나 연대 안 가. 그래서 고려대 가고 라이벌이 돼버린 거야. 그때부터 계속 온 것이 롯데랑 해태 라이벌입니다. 해태가 부산에서 한 10대 0으로 롯데를 이겨 해태 선수를 집에 못 갑니다. 차가 불에 타요. 버스가. 다혈질인 우리 롯데 팬들이 난리가 나요. 근데 만약에 또 광주에서 롯데가 해태를 갖다 10대 0 뭐 이렇게 이겼다라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롯데 버스가 불타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라이벌이 희한하게 그 영원함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맥락에 의한 라이벌이 형성돼요. 그래서 라이벌이 나왔다라면 이유 불명 딴 거 고르면 안 돼 절대로. 무조건 무슨 관점? 시간적 관점.
근데 선생님들은 거기다 슬쩍 뭘 집어넣는다고? 역사적 관점 집어넣는다는 거야. 역사적 관점 집어넣으면 무조건 X. 무조건 X. 역사적 관점이라는 말은 없어요. 무조건 시간적 관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쉬워. 두 번째 보십시오. 공간적 관점이라고 해서 나올 거예요. 공간적 관점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공간적 관점은 키워드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공간적 관점의 키워드는 뭐냐라고 하면 지역입니다. 그렇죠? 공간적 관점의 키워드는 지역, 장소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소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장소와 지역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공간적 관점에서는 뭘 중시하는 거냐라고 하면 환경을 중시해요. 그래서 공간적 관점에서는 지역과 장소를 중시하기 때문에 환경을 갖다가 강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공간적 관점입니다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은 환경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또한 공간적 관점이에요. 선생님들은 지역, 장소란 표현 가지고 출제 잘 안 합니다. 지역과 장소 가지고 출제하면 워낙 쉬워지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해 보자라고 하면 그 자체가 공간적 관점. 근데 우리가 통사를 공부하면서 환경하게 되면 이제는 무조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환경하게 되면은 하나는 자연환경이 있어요. 환경적 관점 하게 되면은 공간적 관점은 자연환경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환경이 있느냐라고 하면 인문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연환경만 환경이라고 하지 않고 자연환경, 인문환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인문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을 중시하는데 우리는 통사에서는 종교를 갖다가 중시해서 봅니다. 종교를 중시해서 보고 저쪽 3단원, 4단원 가게 되면 문화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시해서 세계적인 문화권이라고 해서 문화적 환경에 대한 공부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단원 내용은 뒤에 2, 3, 4단원 갖다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공간적 관점. 환경 나오면 무조건 공간적 관점. 지역, 장소.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이 공간적 관점의 키워드는 어디에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아까 시간적 관점의 키워드는 뭐라고 했어요? 시간적 관점의 키워드는 언제부터였었는데 공간적 관점의 키워드는 어디에서. 그렇죠? 그래서 9페이지에도 사례가 나와 있죠. 사례가 뭐가 나와 있어요? 황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언제부터 오는 것일까? 라고 하게 되면 시간적 관점이지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사례의 4번에 황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라면 어디에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간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만 점검해 주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 관점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사회적 관점의 키워드는 의미의 1번에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 관점의 1번의 의미가 바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사회 구조, 제도, 특히 제도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사회 구조, 제도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관점이라고. 여기는 하나 더 써볼까? 사회 구조, 제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입니다. 제도와 법 등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사회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함정에 많이 빠집니까? 라고 하면 여기도 함정을 조심해야 되는데, 함정으로 쌤들이 내는 것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제도적 관점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출제돼요.
근데 사회적 관점 중에 하나가 제도가 들어가는 것이지 제도가 100%는 아니거든. 함정이 제도적 관점이라고 하니까 제도적 관점을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역사적 관점이라고 하면 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관점입니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제도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입니다 라고 해서 사회 구조, 제도, 법 등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관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 제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도, 사회적 이유, 현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해서 사회적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사회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니? 예전에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요즘 많이 줄어들었다. 겨울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학교 다닐 초등학교 학교들이 미세먼지 이런 거 없었어요. 환경오염이 어딨어? 부산은 그래도 좀 따뜻한 곳이다. 근데 부산에 타고난 친구들은 뭐 큰 추위란 걸 모를 텐데 선생님처럼 서울에서 타고 태어나서 자란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너무 추웠어. 그래서 환경오염이 없으니까 학교 가다 애들이 울어요. 너무 추우면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울고 내가 초등학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학교 보낼 때 되면은요 옷 다 입히고 장갑 끼워서 장갑도 끼우는데 그 풀을까봐 끈으로 머리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코트 입혀가지고 여기도 모자 쓰고 꽁꽁 동여매 학교 갈 때 이렇게 가요. 펭귄처럼. 그렇게 안 가르쳐 옷을 너무 입혀서 그럼 선생님 앞에 딱 쓰면은 왔니? 라고 하면서 옷을 하나씩 벗겨주시면서 아이고 엄마가 따뜻하게도 입혔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주택에 살 때 빨래를 널어놓잖아. 땡땡 얼어. 그러면은 그 빨래 가지고 장난치다가 동생하고 구부러뜨려 봤어요. 빨래가 부러집니다. 아버지 바지를 갖고 놀다가 부러져가지고 몰래 그러다가 슬쩍 방 안에 어디 숨겨놨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빨래를 이제 개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 바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우리가 놀다가 이게 잘못해서 부러졌어요 라고 해가지고 해서 아버는 그러지 마라 라고 한번 혼났던 기억이 나요. 과거에는 이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지금 황사 미세먼지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중국이 봐라.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곳에서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줄어든 겁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정말 살기 힘든 곳 중에 하나가 세계 10대 도시 중에 인도가 4군데가 끼어 있더라고. 근데 왜 인도가 끼어 있는가 봤더니 미세먼지예요. 엄청나게 심각하다. 근데 옛날에 베이징이었거든, 북경. 선생님 제자 중에 한영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간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4학년 때 되니까는 이 친구가 선생님 소주 한 잔 사주세요. 또 아빠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얘나 아빠도 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소주 한 잔 사주세요. 소주 한 잔 먹는데 진로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야, 서울대 나온 놈이 진로를 뭘 걱정해? 대학원 가.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 하나 밟아서 교수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최고의 직업인데. 그런데 비전이 있을까요? 교수가 왜 비전이 없어? 대학 교수가. 쌤이 한 박사까지 다 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바람에 대학을 떠나서 지금 학원에 나와 있지만은 너는 분명히 충분히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해 라고 했는데 아유 싫어요. 국사학과 비전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우리 자기가 4학년인데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뭘 몇 명이야? 했더니 2명이에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니? 진짜예요. 2명이에요.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강의에서 2명 놓고 수업하시는 교수님이 아니요. 어디서 하냐? 했더니 교수 연구실에서 2명 소파에 앉아놓고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렇게밖에 수업을 진행을 못해요. 근데 이게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래도 꼭 대학원 가라. 그래서 내가 알겠어요. 그래서 대학원 갔어. 석사과정 2년째 이제 마칠 때니까는 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취업해야 되겠어요 라고
국사학과가 어디 취업이 되냐, 뭐 국사편찬연구소라는 이런 데